오후 4시 30분쯤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로 인근 월곶가교 공사 현장에서 길이 54m의 교량 구조물이 크레인으로 운반 도중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시민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다쳤는데 부상자 중 1명은 교량에서 떨어져 중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시흥시 서해안로 방산교차로에서 월곶교차로 구간 월곶 방향 도로가 통제 중입니다. 시흥시는 오후 5시 20분쯤 재난 문자를 보내 통제 구간을 우회해 운행할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오늘 오전 유시춘 EBS 이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유 이사장에 대한 조사 결과 언론인 포함 공직자 등에게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 50여 건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방통위와 대검찰청에 넘겼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기가 불안정한 영남 내륙엔 저녁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늦은 밤부터는 강원 산지와 동해안, 영남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등 전국이 9도에서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16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광용이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이해서 의료 체계가 명확치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좀 미리 다 준비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료 체계가 정립이 안 돼서 응급실도 함부로 못 가고 코로나 걸리면 거의 뭐 죄 짓는 것처럼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환자들도 좀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 자체가 꺼려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없는 사람들이 의료 혜택이나 이런 거 절실한 분들도 많잖아요. 다수의 삶이 보장이 돼야 된다고 봐요. 생각보다는 되게 빠르게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되게 잘 대처했다 이런 기사들이랑 많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비상 이제 대응 프로세스랄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빠르게 대처한 편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사람들의 이동 경로 파악도 빨랐었던 것 같고 방역도 되게 자주 했었던 것 같고 긴급 재난 알람도 되게 많이 받아봤었던 것 같아서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느낌은 안 받았었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라고는 느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희생을 해주셨던 의료진분들 고생 많으셨고 그로 인해서 전 국민이 삶을 되찾은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5월 1일 내일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바뀝니다.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권고로 바뀌게 되는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운영도 끝나게 됩니다. 이제 진정한 엔데믹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건데요.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된 이후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신종 전염병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죠. 세계적으로도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게 됐는데요. 그로부터 4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이 무엇인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순서로 팬데믹 시대에 가장 고군분투했던 분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엔데믹 특집 1부 팬데믹이 우리에게 남긴 것,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청와대 방역기획관이셨죠. 김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호사시죠.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 지부 민지 지부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승현 인천광역시 의료원장 함께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열린토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특집 1부 팬데믹이 우리에게 남긴 것 의료 현장의 목소리. 팬데믹 당시 가장 고군분투했던 분들을 모시고 오늘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말 네 분의 이름 민지 또 위원장의 또 이야기도 오늘 좀 적극적으로 지부장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좀 들어보면 당시의 상황이 여러분들 새록새록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먼저 내일부터 완전한 이제 엔데믹이 되는 건데 김현우 교수님 그러면은 마스크 착용 등 뭐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병원에서요? 이제 의료기관에서 거의 의무적으로 썼던 마스크가 예. 이제 권고로 바뀌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느끼는 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편안하게 병원 방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병원 교수님 그러면 어디에서도 마스크 착용 안 했더라도 왜 착용 안 하세요? 이렇게 지적 당할 일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군요. 자, 뭐 2년 전, 3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국면이 상당히 또 전개되는 시점에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활동하셨는데 당시에 청와대에서는 정부에서는 어떤 점을 가장 역점을 두고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한번 당시를 상황을 되살려 본다면요. 예, 이제 코로나가 유행했던 2020년 첫 한 해는 방역에 모두가 다 올인을 했던 시기고요. 나름 이제 대한민국이 방역을 좀 잘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해가 되면서 백신 접종이라는 이제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는데 예. 이 백신 접종이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하고는 다르게 해외에서 백신을 사와서 전 국민을 체계적으로 다 맞춰야 되는 이런 이제 전무후무했던 이제 일을 같이 방역하고 예. 한꺼번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021년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방역기획관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예. 이거를 청와대에서도 좀 의사소통을 잘 하면서 일을 풀어 나가자 해서 이제 도입이 돼서 제가 일을 했고요. 네. 이제 그래서 예방 접종을 이렇게 해 왔는데 사실 이제 변이가 일어나면서 뭐 더 치명률이 높았던 뭐 델타 바이러스도 유행했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끝날 때쯤 돼서는 네. 이제 워낙 전파력이 센 이제 치명률은 떨어졌지만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대규모 환자가 예. 발생하는 그런 일도 당시에는 겪었었죠. 전 국민이 바이러스 전문가가 됐어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때 예방과 또 백신, 방역과 백신 두 가지에 상당히 전념을 하셨는데 조성현 원장께서는 또 인천 공공의료원 또 원장이시기 때문에 당시에 또 공공의료원 쪽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기억을 되살려 본다면 어떤 점이 가장 주안점을 역점을 뒀던 때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있는 인천의료원은 공항과 항만 있는 인천 대한민국 관문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부터 이제 해외 신종 감염병이 있을 때마다 항상 대부분 인천공항을 거쳐 들어왔고 의심 환자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이제 항상 저희 병원으로 제일 먼저 왔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우한에서 이미 그 전에 연말서부터 계속 그 코로나19가 유행 중이었고 길에서 막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 이런 비디오도 나오고 있다. 이런 무서운 상황에 그때가 2020년 1월 19일 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의심 가는 환자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래서 다 이제 준비를 딱 하고 그분을 모시고 왔죠. 그리고 다음 날 이제 혈청 검사에서 항체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환자가 돼서 1월 20일이 이제 첫 번째인데 실 들어온 건 1월 19일이었죠. 예,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고. 예, 우한에서 여행을 하시던 분인데 한국을 아마 경유하러 들어왔다가 열이 있어서 이제 모시고 온 거죠. 예. 네, 체격이 아주 좋은 분이었는데 한 3주 정도 입원해 있는 동안에 잘 드시고 잘 회복돼서 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이제 그 휴대폰으로 본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왜냐하면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막 이제 넘어지는 게 매일 나오는데 예, 중국인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을 사람들이잖아요. 우한. 예. 그래서 하여튼 잘 퇴원했고 뭐 고맙다는 감사 편지도 남고 그래서 이제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모든 신종 감염병이 마찬가지지만 이게 어떤 병인지를 모른다는 게 가장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접촉하는 간호사나 의사나 사실은 이게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이미 이제 병이 다 알려지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같으면 항상 첫 번째 환자를 많이 상대해봐서 그 공포심의 강도가 사실 저도 이제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과거 에볼라 의심 환자도 한 번 왔었는데 그 환자는 에볼라가 아니었기 망정이지 만일 에볼라였으면 또 이제 한바탕 이제 날 뻔했는데 결국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일들을 어차피 평소에 준비하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늘 그런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재갑 교수님 뭐 사실 코로나라는 게 상당히 고통스러웠지만 또 이 코로나 국면에 또 의료 방역 관련해서는 또 스타가 탄생했는데 이재갑 교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KBS 또 YTN 뭐 틀면 나오셨어요. 근데 그 역할이 참 중요했던 게 이재갑 교수의 이 설명을 신뢰하면서 많은 사람이 방역에 도움을 얻었다. 그때 교수님께서 상당히 방금 전에 조성현 원장님 말씀이 정말 미지의 이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어떤 점을 그때 많이 어떤 내용을 시청자분들에게 국민이시죠.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특히 애를 쓰셨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제한된 정보만이 이제 유통이 되던 상황이었고 사실 또 과도한 또 잘못된 정보들 또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유행하면서 또 너무 과도한 공포감을 또 조성하는 그런 상황들이 초반에 되게 많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혐오감을 뭐 조성해서 뭐 중국인 입국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인 논란도 벌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감염병 전문가니까 제가 먼저 이제 좀 접할 수 있었던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솔직하고 소상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국민들도 이 질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나름 본인이 이제 이런 부분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본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역의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보들을 소통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스승님 영향이 좀 컸습니다. 스승님이 김우주 교수님이라 그래서 사스 때하고 이제 신종인플루엔자 때 김우주 교수님 알죠. 예, 네네. 김우주 교수님이 이제 그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스승님께서 매번 강조했던 게 감염병 정보, 특히 감염병 초기에 있었던 여러 정보들 중에서 중요하고 올바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 국민들이 너무 공포감을 가져도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방역에 구멍이 생기고요. 또 너무 이게 낙관적으로만 대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가 유통이 돼도 국민들이 이제 방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 제한된 정보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들을 국민들한테 알려서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본인의 건강을 지키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평상시 하셨었거든요. 메르스 때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들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영향으로 이제 스승님의 뜻을 따라서 나도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5월달에 또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요즘 근데 궁금한 게 그런 방역에 대한 메시지의 전면에 나섰던 이재갑 교수님 감염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저는 이미 저도 2번이나 감염이 됐습니다. 다 겪고
난 경험도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미크론 끝나고 나서 2022년 7월에 한번 감염이 되고 네, 작년 네. 8월에 한번 감염이 2번 감염이 됐거든요. 아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어떤 착시가 또 잘못된 정보가 의사 선생님들은 절대 안 걸릴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 감염을 겪고 또 면역이 생기는 그런 도 중요한. 자, 민지 지부장께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소속되는데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정말 간호사분들이 엄청나게 고생하셨거든요. 정말 더워도 너무 더울 것 같은 방역복 그걸 입고서 중환자실, 일반 환자실 다니면서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어떤 기억이 나세요? 환자들과 관련해서도 기억에 나시는 게 있다면요. 저도 이제 라디오 출연 제의를 받고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초창기에 대구 파견도 다녀왔던 경험이 있거든요. 대구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들을 많이 봤었는데 이제 저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고요. 이제 2020년 2월부터 일반 환자를 모두 다 전원 퇴원시키고 이제 뭐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 환자나 뭐 산모나 외상 환자 같이 이제 수술이 필요한 환자나 투석 환자와 같은 이런 다른 병원에서 받지 않는 이런 환자들을 저희 병원에서 주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한 뭐 사전적이나 뭐 보험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의미가 조금씩은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데 이제 모니터링이라 하면 뭐 맥박수, 호흡수, 혈압 등을 측정을 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즉각적으로 의료 처치가 필요한 환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주로 인공호흡기나 뭐 심폐기능을 대신해주는 에크모나 뭐 CRRT와 같은 신기능 대체하는 기계에 의존해야 되는 이제 환자들은 중환자실에 이제 입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는 일반 병동 간호사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일반 병동에도 이제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제 중환자들이 있고요. 중환자는 아니지만 의식이 저하되어 있고 이제 와상 환자이면서 뭐 식사나 소대변의 보조가 필요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치매나 선망이 있어서 이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토익 보살핌이나 의료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코로나 환자가 아니어도 다른 일반 환자들보다 몇 배의 시간 소요가 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보호복을 입고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 이제 더 많은 소요가 되는 거죠. 이제 보호복을 입고 체위 변경을 하다가 뭐 보호복이 찢어진다던가 그럼 이제 신종 감염으로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감염되는 루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에 있어서 이제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저 감염 환자를 또 치료하다 보면 또 보살피다 보면 나도 감염될 거고 또 우리 가족들은 감염되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인데 일단 기 교수님 다 끝난 겁니까? 이제 코로나 이제 더 머릿속에 넣고서 이거 뭐 걱정거리로 생각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가장 최근에도 일주일에 한 2,000명 가량 확진이 됐기 때문에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뭐 인플루엔자나 일반 감기처럼 그렇게 두려워할 정도는 아닌 좀 약해진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국가적인 문제로 매일매일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전 국민이 한 70% 걸리고 나니까 어떤 병인지 다 압니다. 어떻게 걸리는지도 알고 또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증상이 며칠간 있다가 좀 지나면 없어지는지 또 무슨 약을 먹으면 되는지 다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게 된 거죠. 병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조 원장님 이제 누가 코로나 걸렸다 그래도 아니 뭐 병원 가서 치료 받으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은 각종의 이제 브랜드 이름으로 알고 있는 백신인데 치료제도 다 만들어진 겁니까? 이제 코로나가 누가 감염된 것 같다 그런 증상이 있으면 뭐 병원을 가게 되고 치료제를 뭐 처방받게 되고 그러면 낫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효과가 있는 치료제가 이제 많이 밝혀졌고요.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병세도 약화됐지만 치료하는 이제 매뉴얼들이 개발돼서 사망률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대항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코로나로 본다면 사람들과 더불어 일반 감기처럼 지내는 아마 그런 질병으로 이제 변하는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럼 코로나
걱정을 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 근데 이재갑 교수님 또 따지고 보면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 정말 이게 어마무시한 그런 어떤 질병처럼 인식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막 절대 누구 근처에는 가면 안 된다는 또 감염됐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거냐 그런 좀 절박함까지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럼 이건 뭐 국가적 관리 그냥 감기 정도 약국 가면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변한 거는 아직은 아니어서요. 아. 최근에 이제 여러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작년부터 이제 인플루엔자랑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을 하는 게 됐다 보니까 두 가지 질병을 비교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를 보게 되면 65세 미만은 이제 거의 독감과 코로나19가 거의 비슷하다. 다만 소아 영역에서는 입원율은 아직 코로나19가 높다. 다만 65세 이상에서는 코로나19가 아직도 인플루엔자, 독감보다 사망률이나 입원율이 거의 1.6배 정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에 이제 수학적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한 거를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저희가 소식을 들었는데 내년 여름 정도까지, 내년 여름이나 내년 겨울까지 예.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전반적인 질병 부담을 연구를 해봤더니 코로나19가 거의 2배 정도의 사망자하고 2배 정도의 입원 환자를 만들어낼 거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예전 초반 같았으면 사실은 이 코로나19만 병이었고 사실 인플루엔자 병도 아닌 그런 그 정도로 이제 코로나19가 상당히 심각한 질병이었다면 많은 분들이 걸리기도 하고 백신을 맞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질병은 아니긴 하지만 이제는 특정 고위험군한테는 아직도 매우 심각한 질환이 될 수 있는 질병이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도 처음 감염된 분들이나 백신 맞은 지 오래되신 8, 90대 어르신들은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예. 지금 오늘도 새벽에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했더니 중환자실에 코로나19로 입원하신 분 2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아직까지는 적어도 고위험군들 8, 90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면역 저하자들한테 상당히 심각한 질환, 특히 우리가 매번 비교하는 인플루엔자보다는 심각한 질환이고요. 사실 반대로 말하면 인플루엔자가 또 그렇게 만만한 질환이냐?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매년 2, 3천 명씩 죽는, 우리나라에서 2, 3천 명 죽는 병이기 때문에 코로나19는 국가적인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대비했던 것처럼 막 그런 관리는 아니지만 특정하게 위험해질 수 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에서도 이제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게 관리해야 되는,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질환으로 남아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아니, 조성현 원장님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기는 우리가 왜 완치제가 없지 않습니까? 감기 걸리고 다음 또 한절기나 이럴 때는 콜록콜록거리면서 또 감기 걸리는데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코로나19는 한번 감염돼서 내성이나 면역이 생기면 괜찮다. 근데 정말 한번 겪고 나면 괜찮은 겁니까? 또 걸릴 수도 있고 또 감염될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원장님? 그야말로 우리 이재엽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19가 다른 바이러스보다 더 힘든 이유들은,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도 변이가 잘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변이 주기에 비해서 코로나19의 변이 주기, 특히 메이저 변이 주기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긴 하거든요. 예. 그리고 면역 회피가 되게 잘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독감을 레지던트 때 한번 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감기를요? 독감을, 인플루엔자를. 그러니까 매년 이제 백신을 맞고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제가 코로나19는 백신을 벌써 5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매년 2번 걸려도 2번이나 걸렸고 아마 올해 여름에 또 걸릴 거예요 아마 코로나19는 매년 걸리는 그런 수 있는 그런 병, 그러니까 변이의 속도도 빠르고 예. 그다음에 면역의 회피, 특히 백신 맞거나 감염됐을 때의 면역의 지속 기간이 좀 상당히 짧은 그런 바이러스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한동안은 거의 매년 걸리다시피 하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바이러스로 남아있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지 지부장께 여쭤보자면 지금도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외래 환자들이나 오시고 나면 코로나 걸렸습니다. 감염된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최근에도요? 제가 지금 임상에 있지는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뭐 간호사분들한테 듣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네. 이야기를 많이 듣지는 못하시는 모양이네요. 확연히. 네, 아무래도 임상에 있는 노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예. 부분에 많은 정보를 얻지는 못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도 한 달 전이었나요?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요? 네, 한 달 전이었나요? 네. 그래서 아마 환자분들도 굉장히 지금도 여전히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네네. 3월 한 둘째 주 정도
한 주 동안 한 5,000명 넘게 확진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날씨 좀 좋아지고 이러면서 최근에 한 2,000명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예. 아마 그 한 달 좀 전에 유행했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는 이 환자 정보는 예전처럼 전수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전체 전국에 35,000개 의료기관 중에서 512개 의료기관에서 확진된 사람만 보고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고되는 확진자의 개념은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겨울 내내 4,000명에서 7,000명 사이 정도 이 표본 감시가 이제 유지가 됐는데 3월 달에 이제 떨어지다가 갑자기 한 2, 3주 정도 약간 날씨 추웠던 때 있잖아요. 그때 예. 갑자기 4,5,000명대로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날씨 따뜻해지면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1,000명대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주 전쯤에 병동에서 아웃브레이크를 실제로 겪어서 7명의 보호자, 환자, 의료진까지 동시 감염 사례를 겪어서 아직도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환자 한두 명이 유입되더라도 집단 발병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아직도 네.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라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아웃브레이크가 뭔지 좀 여쭤보면. 그러니까 이제 병동 내에서 집단 발병이 발생하는 집단 발병이 발생한다. 예. 네. 조승희 원장님께는 그 이야기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아까 이제 우한에서 코로나 이 감염된 환자가 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말씀 주셨는데 지금도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걸 때문에 오늘 정말 시원하게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중국에서 우한에서 발생한 게 맞느냐? 일각에서는 뭐 막 온갖 이야기 들었는데 미국 연구소 뭐 박지설 뭐 또 대지설 뭐 정확하게 어떤 발병의 원인 이 바이러스가 애초 생겨난 원천적인 경로 뭐가 됩니까?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음모론도 아직까지. 있고 예. 아직까지 안 밝혀졌습니다. 예, 외계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뭐 어쨌든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제일 먼저 창궐 했고 예. 거기서 이제 나타났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은 그분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옳았다 그렇다 하는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타난 증거들을 봐서 혹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런 경험들을 발판으로 해서 좀 더 정확하고 과학적인 대처 방안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키 교수님 궁금한 걸 또 하나 여쭤보면 그 이전에 우리가 이런 유사한 그런 감염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메르스죠. 중동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알려졌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뭐 제가 뭐 그렇게 뭐 아주 뭐 지금 뭐 70 또는 뭐 90 이 정도 나이는 아닙니다만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까지 전 국민이 전 세계가 우왕좌왕 좌왕우왕했던 이런 사례는 잘 없는 것 같거든요. 게다가 연신 들려오는 뉴스에는 뭐 정말 알파 변이, 알파 베타, 델타 변이, 오미크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감염병?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이렇게까지 변이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삽시간에 퍼지고. 전 세계에 유행이 퍼질 수 있는 바이러스가 되려면 굉장히 전파력이 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신종 감염병이어서 면역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감수성자인 상태에서 굉장히 전파력이 센 바이러스가 나오면 이제 빨리 퍼지는데 특히 지금 사회는 전 세계가 하루에도 뭐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 사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빠르게 퍼졌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우리가 보통 감기나 독감이 쉽게 퍼지는 이유는 아직 증상이 없을 때 감염성이 있어서 전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파력이 증상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나타나면 아프기 때문에 집안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니까 전파를 많이 안 시켜요. 근데 감기나 독감은 증상 나타나기 전에 이미 호흡기에서 바이러스가 나오거든요. 이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전파시킬 만큼 다 시킨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관리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초반에 코로나가 나왔을 때 무증상 감염으로 전파가 가능하다 아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무증상 감염 상태에서 전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순간 전 세계 팬데믹이 불보듯 뻔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사례가 나오고 우리도 겪어보면서 이게 가능하구나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관리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예를 들면 메르스도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치명률은 높았지만 전파력은 이렇게 안 셌고 아, 똑같은 종류군요. 예, 네. 같은 코로나 종류예요. 근데 메르스는 특징적으로 증상이 나타난 다음부터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열을 잘 재서 열 높은 사람 잘 관리하면 전파를 차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는 그렇지 않죠. 아,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한 그래서 벗어나는 경우인데 민지 지부장께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돌이켜 보면은 다들 우리 국민들이 참 협조를 잘했다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 우리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간호사분들 정말 다들 엄지척하면서 버스 앞 전면 유리에 정말 엄지척하면서 당신들이 영웅이다, 여러분들이 영웅이다 했던 게 기억이 나고 또 겸손하게도 의사 선생님과 의료진분들께서는 간호사분들은 국민들이 잘 협조했다. 지나고 보니까 참 자가격리라는 것도 있었고 다 기억나실 거예요. 또 역학조사, 또 거리두기, 심지어는 식당에 가면 다 칸막이가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어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우리가 다 식당과 독서실인 줄 알았어요. 다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어떠세요? 지금 그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호평을 받았던 그런 우리의 그 이런 방역 이런 부분에 얼마나 도움이 됐었는지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도움이 됐겠어 똑같은 거 아니야 매한가지 아니야 이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 계셔보니까 어때요? 이제 방역 관련된 부분은 이제 김우란 교수님이 더 이제 잘 아시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 뭐 현장에서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네, 현장에 있던 저로서는 정말 이제 간호사들이 그전에도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고 있었고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들이 근데 이렇게 대두가 됐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이제 입원하시는 분들을 뵈면은 굉장히 그런 자기가 이렇게 질병이 확진자로 돼서 뭔가 죄인처럼 초반에는 많이 들어오시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긴 했는데 이제 나중 가서 이제 그분들이 많은 오해를 좀 덜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조지목 씨 뭐 추가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너무 지금 생각하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칸막이 하고 이런 손 씻고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초반에 알파 또 델타까지 치명률이 높았을 때 한국의 환자 발생 수준이 전 세계에서 아주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할 때 적은 환자로 관리를 잘 했다는 거 그거는 이제 국민들의 도움 또 참여가 굉장히 주요했고요. 사실 오미크론 상태가 되니까 뭐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전파력이 셌기 때문에 오미크론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초반엔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다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하철도 지하철이지만 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 원장님 이 소독에 또 어디 식당에 들어갈 때도 항상 손 씻기해서 그래야만 뭐 식사를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었고 계속해서 2명, 4명 정말 다른 나라보다도 굉장히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철저하지 않나. 그게 실제로 이런 감염 바이러스가 침투됐을 때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그게 우리가 도움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제 생각은 이제 저는 이제 인천의료원에 쭉 오래 있어서 과거 이제 메르스 유행을 당시도 받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코로나19의 방역에서는 세계의 기적을 보여줬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그 나라의 공공의료 수준을 반영하는 건데 우리나라 공공병원이나 이런 인프라들은 거의 세계 꼴찌 수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 때 코로나 환자들을 주로 봤던 병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1%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적은 인프라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적은 발생률과 뭐 치명률을 기록했다는 거는 이걸 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제 느낌은 초창기에 움직였던 거는 바로 그 사실은 공직자들의 노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메르스 불과 이제 한 5년 전쯤에 그 당시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실 뭐 보건 쪽에 있는 공무원들 징계도 많이 당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인천시를 이렇게 보니까
그냥 진짜 정말로 헌신적으로 움직이고 다 집에도 안 가고 시청 앞에 방구해 놓고 막 밤을 새우고 그러는 모습 보면서 사실 국민들의 물론 이제 따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공조직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이느냐가 초창기 대응에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공공병원의 뭐라 그럴까 책임감 있는 행동이었다고 할까요? 사실은 뭐 정말로 병실을 바로 다 비우고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환자를 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그 뒤로 한참 지나서 발생했던 거기 때문에 얘기는 다르고 그다음에 초창기만 해도 민간 병원들은 거의 참석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칫하다가는 병원이 이제 전체가 망할 수가 있잖아요. 예, 폐쇄될 수도 그러니까 공공병원이 아마 그런 염려가 없으니까 열심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큰 역할을 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논란이 됐던 사안들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가 뭐 오해를 풀 게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이재호 교수님 기억나시면 그때 뭐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까지도 전개됐던 것이 왜 중국 입국자 차단 안 했느냐.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는데 이거 차단 안 해가지고 확산된 거 아니냐는 또 책임 공방이 상당히 또 야기됐습니다. 실제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냉정하게 중국 입국 차단이 코로나 확산 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는 그걸 해석하고 평가를 해야 될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우리나라가 방역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면, 그러니까 유입되는 사람 수를 좀 줄여놓으면, 그러니까 좀 시간을 벌 수 있는 개념은 맞긴 맞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논쟁이 됐던 건 중국에서 입국을 막는 게 아니라 중국인의 입국을 막자라는 논란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의 90%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나갔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귀국하는 한국 분들이 많았고, 예.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중국을 막는다는 개념에서 막아버리면 중국의 상황들을 피해서 오는 한국인들이 못 들어오는 상황, 중국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중국인을 막아서 중국인만 차단한다 그러면 사실 의미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감염된 의심이 된 사람, 또 감염된 사람이 국내 유입되는 거를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 중에 입국자는 거의 대부분이 한국인 상황인데 중국 사람은 막는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감염이 돌지 않을 거냐. 사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초반부터 이제 중국에서 입국을 차단했던, 그러니까 비행 편수 줄이고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심지어 자국민들을 안 받았던 국가들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런 국가들마저도 4월 5일 넘어가면서 대부분 다 유입돼 가지고 확산이 됐고, 일부 국가들은 특히 중국하고 교류가 많았던 유럽의 일부 국가가 뭐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지금의 혈청학적인 그런 조사를 해보면 이미 2019년 10월, 11월, 12월에 이미 몇 명 의심되는 환자들이 이미 유입됐을 거라는 그런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교류가 많았던 국가는 이미 그 자기네가 비행기를 막 차단하고 막기 전부터 유입이 돼서 됐을 거라는 설이 있고, 어떤 우리나라 대구 경북의 상황들도 그 정도의 집단 발병, 하루에 몇백 명씩의 확진자가 나올 수준이면 예. 그 정도의 수준이 막 1월 초부터 이미 유입이 됐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국가 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일시적으로 입국자를 조금 숫자를 줄이는 건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특정 국가의 사람들을 막아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국내에 들어온 우리나라 분하고 예. 외국분 구분 없이 그분들이 국내에서 제대로 이제 증상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잘 격리되어질 수 있게 하고 진단될 수 있는 체계를 빨리 갖추는 게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나마 정말 전 세계로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전국에서의 진단 체계를 다른 국가보다 거의 한 달 이상 빨리 작동을 했거든요. 전국 진단 체계요? 예,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이제 코로나19를 진단하는 체계를 거의 다른 국가보다 한 달 이상 빨리 했던 상황들이 오히려 중요했어서, 오히려 앞으로 저희가 이런 팬데믹 초기에는 그런 뭐 정말 너무 그런 진단체계나 이런 게 갖춰지지 않고 역학조사 체계가 안 갖춰졌다면 일시적으로 잠깐 좀 입국자 숫자를 제한하는 방법을 동원해야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그래봐야 전파력이 빠른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언젠가는 국내에 유입될 거니까 그 전에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이런 진단체계나 이런 것들을 빨리 갖춰서 예. 그런 부분들 자체의 논쟁이 없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될 거라고 이제 앞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 교수님, 또 우리가 코로나 국면 때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참 선별진료소가 그때는 선별진료소, 그러니까 선별진료소인 줄 알고 갔지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상당히 또 외국에서의 이런 우리의 좀 신속하고 또 독특한 그런 방역 체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호평이 있었는데, 뭐 코호트 격리, 특히 미국에서 뭐 CNN까지 방송했는데 드라이브 스루 맞습니다. 이런 예. 기획들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이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진단 체계가 잘 잡혀 있었는데 문제는 빠르게 굉장히 많은 접촉자들 또 아니면 본인이 이제 증상이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검사를 해서 환자인지 아닌지 가려주어야지만 더 이상 확산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를 빠르게 받으려면 의료기관에 가면 의료기관에서 이미 많은 사람을 접촉한 다음에야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아무도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외에서 바깥에서 바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니까 막 천막을 치고 또 자기가 차 타고 지나가면서 차 안에서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스루 이렇게 안전하고 격리된 상태에서 쉽게 검사를 받는 시스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굉장히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나올 때 우리나라의 정부나 이 공조직이 그걸 굉장히 빠르게 받아줬어요.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바로바로 시행을 해보고 그래서 검사를 도입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검사를 할 때 본인 부담 비용이 없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잘 운영이 됐고 이제 첫 해의 한 겨울이 첫 해 겨울 2020년도 2020년 겨울입니다. 네, 겨울이 돌아올 때 이제 그때 점점 환자도 늘어나고 독감도 유행할 수 있고 이래서 그때는 아예 임시 선별 진료소를 뭐 서울역이나 뭐 용산역이나 버스 터미널이나 막 이런 데 만들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누구라도 자기가 의심스러우면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증상이 없지만 검사에서 확진된 사람이 빠르게 확인되니까 더 이상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었죠. 그래서 한국의 그 빠른 무료 검사 시스템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자,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또 비슷한 또는 그 이상의 감염 바이러스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또 코로나 팬데믹을 잘 대비했던 것을 또는 또 좀 아쉬웠던 게 있었다면 그것까지 보완해서 잘 우리가 앞으로 의료 대책으로 좀 챙겨놔야 될 것 같은데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엔데믹이냐 이러면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관련 내용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4506님. 팬데믹 당시에 80대 넘으신 아버님이 80평생 이런 세상은 처음 만나본다고 이야기하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다시 살아가면서 마스크로 사람들을 만나는 세상은 안 왔으면 좋겠네요. 3264님. 당시 역학조사, 거리두기, 각 동네마다 있었던 선별 진료소, 매일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를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했던 우리나라 방역 체계는 매우 잘한 걸로 평가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해주셨고요. 7806님. 나이 들으신 분들 더 위험했고 특히 장애인분들,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 계신 분들의 희생도 컸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목숨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우이님. 최근에 연달아 코로나 걸렸었습니다. 여전히 정말 아파요. 안 걸리도록 예방은 여전히 해야 합니다. 문선영님. 코로나19로 인한 혼인율도 급격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신생아의 출산에 급격하게 저하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피자를 먹으면 지금 다시 신종 전염병이 온다면 코로나19의 경험으로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염병이 온다는 걸 미리 알고 연구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엔데믹 특집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 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노조 지부장, 민지 지부장,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교수, 조승현 인천광역시 의료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지난 코로나 국면에서의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2부에서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등장한다면 우리 사회가 과연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재갑 교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올 가능성이 50% 이상 됩니까? 없지는 않다. 그러니까 전혀 예측 불가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몇 프로다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자체가 사실은 인류가 겪었던 이제 팬데믹 중에서 거의 이제 최상의 극상에 해당되는 거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미 100년 전이었던 1918년에 코로나19와 거의 그냥 비등비등한 스페인 독감을 우리가 전 세계 한번 했었거든요. 거의 100년 만에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바이러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중간중간에는 그나마 저희가 기대하기는 코로나보다는 덜한 게 유행해주지 않을까. 2009년에 신종플루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지금쯤에는 대응하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코로나19 수준이어도 이번에 해볼 만큼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수단을 동원해봤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동원하면 버틸 수 있는데, 만약에 스페인 독감 수준의 그런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메르스 수준의 치명률을 가졌는데 전파력이 코로나19와 유사하다, 이런 게 만약 유행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저희가 가졌던 시스템,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대비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도 사실은 이겨내기 힘든 바이러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유행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조승현 원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한이라는 장소는 확인이 됐지만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 박쥐였는지 뭐였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다 아직까지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나올 바이러스도 이런 원인 모를 정체불명의 그런 바이러스가 얼마든지도 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제 인수 공통 감염병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동물 사이에서 있던 것들이 이제 갈 곳을 찾아서 사람한테까지 감염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사실 예를 조류독감 같은 것들, 뭐 이런 인수 공통 감염병 중에서는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정말 사람에게 코로나19식으로만 감염이 된다면 아마 훨씬 치명적인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이제 이 엔데믹 특집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잘 이걸 또 관통을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간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걸 하면 좀 더 강조를 하고 또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김호란 교수께서는 또 이것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에서 계셨기 때문에 먼저 방역적으로 참 우리가 잘했다, 또 다른 국가와 비교하던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 점을 콕 집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우리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위기 단계가 내려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감염병 위기 단계가 관심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가 있고, 각 단계에 어느 부분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코로나 때 바로바로 교과서처럼 적용을 한 거예요. 관심에서 확진이 되면서 주의가 되고, 여기 2명 늘어나면서 경계가 되고, 대구까지 확산되면서 심각 단계로 가고, 심각 단계가 되면 총리실이 이제 관장을 하게 되거든요. 나머지 부처들이 전부 다 협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전국의 청와대부터 보건소까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 회의를 매일 했어요. 이게 엄청난 시스템이거든요. 아마 국민들은 잘 모르실 텐데, 매일매일 일사불란한 체계가. 그렇죠. 매일매일 회의하면서 저 밑에 보건소에 어느 누가 준 아이디어도 바로 총리실에서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이런 일을 했더니 굉장히 환자 관리가 잘 됐다. 그러면 바로 그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도입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빠르게 의사소통이 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 국민에게 초반에는 하루에 2번씩 질병청에서 브리핑을 했죠. 그래서 전 국민이 다 같이 앉아서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공부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사소통이 잘 되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초반에 굉장히 잘 이루어진 거, 그리고 지금 이제 단계가 끝나가지만 그 시스템이 몇 년을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 그게 한국이 초반에 방역 관리를 잘한 아주 중요한 점이 아니었을까. 그렇군요. 요즘에 뭐 의료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분들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이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또 놀라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도 코로나 국면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재갑 교수께서는 뭐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또 평가하시더라도 분명히 또 우리가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좀 미흡했던 점, 국가 정부 시스템으로 이런 감염 관리를 하는 데서 좀 보완해야 될 점, 지금 기억하시기에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잘했던 부분들은 아까 많은 부분들을 언급했고 김호란 교수님도 언급을 해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나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 조승현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의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 신종 감염병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료가 확충되어져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매번 이런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공공의료기관을 그렇게 완전히 번아웃 시키면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는 상황을 만들어서 오히려 팬데믹에서 엔데믹 넘어갈 때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또 공공의료원이 되고 있거든요. 환자를 다 빼고 비워놨더니 그냥 단골로 다니던 환자들이 배신감 느끼죠. 내가 10년, 20년 다닌 병원이 갑자기 나를 진료를 안 해줘, 입원도 안 돼, 외래도 안 봐줘.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떠난 환자들 다시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료의 책임을 다할 수 있으려면 공공의료가 확장돼 있어서 이런 팬데믹 상황이더라도 공공의료가 완전히 100% 그러니까 몰빵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기본적인 그런 진료 기능을 유지하면서 이런 팬데믹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만들려면 공공의료가 당연히 확충돼야 되고, 훨씬 더 좋은, 그리고 대우도 더 좋아지고 월급도 많이 올려주고 이래서 훨씬 더 좋은 의료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한국이 코로나19 때 많은 치료 비용, 뭐 진단 비용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이제 이런 레포트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팬데믹이나 이런 위기 상황이 아닐 때 10%만 투자해 놓으면 실제로 팬데믹 상황에서 쓸 비용을 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계속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19 끝난 지 얼마 안 됐다고, 예전에는 코로나 때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이렇게 다음 팬데믹은 정말 철저히 준비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예산이 싹둑싹둑 깎여가지고 지금은 다음 팬데믹을 준비하려고 뭘 하고 있냐고 얘기하면 계획서만 난무하고 계획서에 따라붙어 있는 예산은 누가 주는데,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 다음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들, 우리가 이전에 팬데믹을 대비하면서 준비했었던 많은 부족했었던 게 지적된 부분들을 앞으로 10년 정도만 잘 준비하면 다음 팬데믹도 훨씬 수월하게 우리가 겪어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 배웠던 것들을 평상시에 잘 연마하고 다듬어서 다음 팬데믹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정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 들은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는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없다. 내년에 당장 예산 따고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나라에서 4년, 5년, 앞으로 10년 있다가 생길 일을 어떻게 대비하냐. 그 얘기하면 야 당장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10년이야. 이런 얘기 듣는 나라라는 부분이 사실 되게 뼈 아프게 오는 부분이어서 다음 팬데믹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냥 팬데믹 한번 거치면 그때마다 조금씩 개선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제일 아쉽습니다. 방금 전에 이재갑 교수의 대한민국은 지금 중장기 계획이 없다에 저도 눈이 좀 큰 편인데, 민지 지부장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의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서 조승현 원장께서 상당히 공공의료 강화의 전도사시잖아요. 좀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재 교수님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코로나를 다시 복귀를 해봤을 때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 초창기에 이 치사율이 높은 분들은 중증 환자들이거든요. 근데 민간 병원은 심지어 대학병원조차도 초창기에는 환자를 안 받으려고 무척 노력을 기억납니다. 했고, 그 문제는 이 중증 환자들이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분들을 돌아가시는 걸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공공병원들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중환자를 볼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제 초필설기로 동원을 해서 좀 많은 환자들을 봐주긴 했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제 통계를 내본 그러니까 중환자들이
거의 적으면 3분의 1, 많으면 한 절반 정도가 부적합한 장소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통계가 있죠. 쉽게 말해서 공공병원들이 좀 더 규모가 커서 중환자를 볼 능력을 갖췄다면 좀 불가피한 사망을 굉장히 낮출 수 있었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실제로 외국을 가보면 우리나라랑 아주 비슷한 일본 같은 데만 가봐도 공공병원들 규모가 거의 대학병원 수준입니다. 대부분이.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300병상 넘는 병원이 불과 한 7개밖에 되질 않을 정도로 영세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별의 병원들을 진료 역량을 키우는데 좀 집중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되는 일이 불과 몇 년 안에 또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네. 민지 부장께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또 계시니까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이 뭐냐면 간호사분들이 그 치료를 하는 병원이 아닌데도 다른 데 근무하시는데 또는 이제 좀 쉬고 계시는 분들도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나 그 병원에 가서 일할래. 네. 3개월간 일할래.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감염이 돼서 격리돼 있다가 또 누구에게 뭐 부모님께 막 영상 편지도 쓰고 그게 기억이 납니다. 가슴 뭉클했던 게 그 당시 인력 또 페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뭐 집중적으로 일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상당히 거기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일각에서는 마치 무슨 떼돈을 번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이런 감염이 집중될 때 어떤 시설에서의 인력 보충 또 경제적 보상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말 저희 현장에서도 이제 너무 이제 이미 공공의료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의 페이와 그 민간인 파견 지원자로 왔던 간호사의 페이가 거의 3배 가량 이제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 21년도 보건의료노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 월 수령액이 약 26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23일 정도 근무를 하고 이제 나이트 근무라고 해서 반근무가 6일 포함된 금액인데요. 그 외 이제 반대로 민간의료 모집 인건비 기초한 이제 파견 간호사 월 수령액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도 이제 반근무가 포함이 안 된 가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간호사들은 워낙 임상일이 힘들기 때문에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일한 일을 하면서 실은 동일하다고도 하기가 좀 그런 게요. 파견 오신 분들은 현장에 있는 간호사보다 업무의 뭐 숙련도나 이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하는 게 굉장히 떨어집니다. 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시긴 했지만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요. 그분들은 뭐 탓할 일은 아닙니다만. 탓할 일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을 보고 정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파견 간호사로 들어가는 일도 굉장히 종종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네. 자, 김은원 교수께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당시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근무를 하셨던 겁니까? 한 1년 1개월 정도 4월에 들어갔었습니다. 기 교수님께서 또 청와대 가실 때 많은 분들 또 기대감도 있었고 근데 물론 기 교수님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애로사항들 또는 아까 우리 조 원장님 말씀하신 너무 공공의료원의 좀 취약성 이런 부분 아까 부적절한 장소에서 부적합한 장소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했다는 통계가 있다. 또 이재갑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 부분, 또 방금 전에 간호사 보상 부분 그런 것도 혹시 그 내부적으로 검토는 되셨던 건지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부분이 논의가 됐는데 제가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 새롭게 현장에서 느꼈던 거는 이 방역이 의료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국가 전반에 걸쳐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방역 때문에 경제고 외교고 국방이고 교육이고 문화고 다 영향을 받으니까 그 청와대 안에 굉장히 많은 부처의 비서관들이 다 있잖아요. 다 모든 비서관들이 저한테 민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방역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데 또 하루 지나면 방역이 잘 돼서 우리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 방역이 잘 돼서 한국의 문화가 관심을 받고 있다. 방역이 잘 돼서 외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지만 조금만 방역을 강화하면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고 막 모든 부분이 다 들어오니까
마치 제가 어느 날은 죄인이 된 것 같았다가 어느 날은 아주 큰 영웅이 된 것 같았다가 이래서 방역이 미치는 부분이 국가 경영 전반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걸 자칫 잘못하면 지금 환자 1명, 2명 생기는 걸로 의료계에서는 고민을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GDP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잘하면 조금 올릴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여서 네. 이게 굉장히 영향력이 막중하다. 더 중요함을 많이 느꼈죠. 네. 다 결정할 수는 없고 어려움도 많았다. 예.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재걸 교수님께 자꾸 이걸 질문해 달라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백신입니다. 그때는 뭐 백신 그러면 다들 뭐 몇 가지 종류가 있고 나는 오히려 저걸 맞아야 좀 더 후유증이 없는 걸까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백신과 관련된 갖가지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맹물 아니냐, 어떤 게 더 센 거냐, 어떤 게 좋은 거냐, 뭐 어떻다 저떻다. 백신에 대해서는 그냥 앞으로도 물론 이게 이제 코로나19를 위해서 만들어진 백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 백신을 맞았던 분들 중에서 약간 좀 후유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들 백신과 관련된 거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사실 모든 약, 뭐 백신을 포함한 모든 약은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맞는데요. 근데 다만 그 발생 빈도에 비해서 그 백신을 맞아서 예방할 수 있는 생명의 부분들 또 중증으로 진행해서 여러 가지 생활적인 그러니까 정말 걸어 다니던 분이 이제 누워만 지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는 것 또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예방 효과까지 따지게 됐으면 그 전반적인 부분들이 실제로 백신의 이상 반응을 겪고 이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인데요. 예. 어쨌든 그런 유익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작년 말 정도에 이제 WHO나 이런 미국 CDC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중에 적어도 3천만 명이 죽을 거를 살렸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백신이 없었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사망했을 거고 사실 우리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만들지도 사실 못했을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심지어는 경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오픈해야 돼 이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던 거이기 때문에 백신 자체가 엔데믹을 적어도 몇 년 이상 확 당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백신의 유용성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리고 다음 팬데믹의 가장 중요한 대비 체계가 백신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0일 내 또는 200일 내에 백신을 자국민에게 맞추겠다 그래서 투자하는 돈이 몇십 조 단위를 좀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00일 계획, 200일 계획 써서 뭐 백신은 100일 내에, 치료제는 200일 내에 우리나라가 만든 백신을 우리 국민에게 맞추겠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백신 계획이 모든 국가에서 가장 최우선순위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이나 이번 팬데믹에서 백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것에 대해서는 또 기 교수님께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백신도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신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왜 좀 빨리 받을 수가 없을까. 이게 수입이 되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이른바 백신이 백신했다 이렇게 평가도 받지만 백신을 자칫 이것이 공급이 안 되고 일종의 백신 안보주의 형태로 미국이나 또 이것을 만들어낸 국가에서 독일이든 공급을 안 했다면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상당히 의료 기술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자체 백신 개발이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성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기초의학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적었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나 연구비를 지원할 때는 굉장히 단기간에 뭔가 실적을 보여야지만 그다음 돈을 주거든요. 근데 mRNA 백신으로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유명해진 모더나 회사만 보더라도 10년 동안 실패만 했고 성공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쌓았고 코로나 때 백신을 생산해서 아주 독보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이제 한국은 어쩔 수 없이 화이자나 모더나를 통해서 mRNA 백신을 들여올 수밖에 없었는데 백신을 생산하는 곳은 회사가 2군데밖에 없고 필요로 한 곳은 전 세계고
이 회사가 백신을 생산하게끔 도움을 주고 지원을 그동안 했던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백신을 가져가니까 우리한테 약속을 했어도 자기네가 백신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예. 우리는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백신 계약을 하고 주기로 했을 때 계약이 제대로 이행이 됐었으면 우리가 한 5월, 6월이면 필요한 백신을 다 받았겠죠. 예. 그런데 모더나에서 생산을 하다가 이 공장에 문제가 있고 저 공장에 문제가 있어서 생각한 만큼 수율이 안 나와서 백신 생산이 안 됐어요. 그러면 미국부터 써야 되니까 저희한테 순서가 안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 이제 뭐 북지부 차관까지 뭐 비서관까지 미국 모더나 가서 막 항의하고 막 이런 일까지 벌어졌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뭐 국제 회의도 많이 하고 저희도 네. 마음 아리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계약을 다 예약을 다 받아놓고 네. 백신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요즘 궁금한 게 뭐 일본도 상당히 의료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지만 이게 자체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경우 자체 백신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mRNA 백신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전까지 우리가 쓰던 백신은 전부 다 백신 개발과 실제로 사용해도 될지 안 될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굉장히 긴 몇 년의 최소한 몇 년의 과정은 필요한 거였는데 예. mRNA 백신은 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빠르게 생산할 수 있었던 거고 또 임상시험도 빠르게 끝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예. 그 기술을 가진 곳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뭐 100일 안에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뭐 정정할 거는 국내에서도 백신 개발은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mRNA 백신은 아니긴 하지만 예. 담배갑성 백신으로 해서 개발은 했는데 다만 출시기까지 거의 1년 넘게 이제 mRNA 백신은 훨씬 1년이 더 늦어지는 바람에 많이 활용을 못한 측면들이 예. 있고 또 외국의 기술이 도입이 됐는데 그 필수 기술 외국 기술이 도입됐는데 그 부분을 연장이 안 돼서 지금 추가적인 백신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만 예. 하더라도 사실은 작년에 mRNA 백신 허가 받아가지고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단은 그런 일본이나 이제 서구나 미국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백신 기술이 조금 밀려 있는데 예. 그걸 캐치업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투자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KBS 열린 토론 엔데믹 특집으로 오늘과 내일 진행하는데요. 이거 뭐 코로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울컥하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자, 한 30초 정도 네 분 패널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엔데믹 이 시점에 대비해야 될 것, 다가오는 또 바이러스가 있던 우리가 의료 체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각각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30초입니다. 민지 지부장부터요. 네. 우선은 다시 이런 사태가 도래했을 때 우선 그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보호가 우선이 되어야 할 거고 그다음에 인력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공공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부는 이제 지원을 규모 있게 꾸려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제 이런 상황이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정부랑 이제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꼼꼼하게 잘 챙기면 좋겠고요. 자, 인천 광역시 의료원 원장을 좀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하실 이야기 많습니다만 좀 줄여서 가장 필요한 게 뭘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원장님. 예, 이제 한국 의료의 문제점을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하자면 공공성이 극히 부족한 의료 시스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사실은 공공병원이 이렇게 취약할 수가 있는가. 이건 외국에서 오신 의료 관계자들이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취약하고 규모도 작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좀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닥쳐올 또 한 번의 팬데믹 때는 훨씬 많은 손실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좀 전력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이재용 교수께서는 어떤 점이 가장 앞으로 우리가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당연히 돈이 가는데 사람도 가고 그리고 자원도 가고 그다음에 연구도 일어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의 우선순위, 국가의 투자의 우선순위가 뭐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이 코로나19 동안 다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뭐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이미 다 배웠는데, 근데 이미 시간 지났다고 그런 투자 우선순위에서 이미 뒷전에 밀리고 있는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팬데믹 때 들었던 돈의 10분의 1씩만 매년 투자하더라도 팬데믹 때 훨씬 더 잘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준비를 시작하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10분의 1만이라도. 기 교수님. 예. 어떤 유행이 올지는 모르지만 유행이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언제 올지 모르는 거고요. 우리가 코로나는 잘 극복을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인권이 많이 유린되는 현장들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유행이 왔을 때 인권에 기반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코로나를 한번 복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참 고통스러웠고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오늘 더 하게 됩니다. KBS 열린 토론 엔데믹 특집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코로나 엔데믹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팬데믹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았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또 경제적으로 또 일상에서 많은 고통을 받은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이야기 집중적으로 내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정찬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다문화 가족에게는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좋고 삶의 일부죠.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사랑 고백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생소했고 신기했고 재밌었고요. 그게 그리고 라디오의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제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게 했던 라디오 앞으로 늘 함께 할 겁니다.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0-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